취재 수첩 시작하겠습니다. 울산 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지난달 21일에 정부가 울산 중구와 남구의 부동산 규제를 풀었습니다. 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를 한 건데 그로부터 3주가 지났죠. 네. 그 조정 해제가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이게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예, 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건요, 그 부동산 경기가 너무 과열될 거라고 우려될 때 국토교통부 밑에 있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지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에 대한 규제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경기가 과열될 때 정부가 규제 지역으로 하는 단계가 3단계가 있어요. 가장 낮은 단계가 울산 중구와 남구에 지정됐던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그걸로 관리가 안 되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을 하고, 더 심각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 수준이면 투기 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 10월에 중구랑 남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포함이 됐어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면서 정부가 공적 자금을 시장에 굉장히 많이 풀었고요. 네. 금리는 굉장히 낮았었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이렇게 한꺼번에 풀린 돈이 갈 곳이 없으니까 부동산으로 엄청나게 모여들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이 막 시작될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 중구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의 대규모 아파트들이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중구에 대규모 재개발 아파트들이 있어서 경기 과열이 우려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남구는 전통적으로 부동산 선호 지역인데다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 석 달 동안 그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 것보다 1.3배 이상 더 빠르게 상승하면 지정이 돼요. 네. 그다음에 뭐 청약 경쟁률이라거나 주택 거래량 같은 것도 함께 고려를 하는데, 울산에서는 중구랑 남구가 여기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은 울산 지역 부동산 경기가 참 많이 안 좋다 그렇죠. 이런 얘기인데 네. 불과 2년 전에는 이렇게 예. 투기 과열 지구 직전인 네, 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이 됐을 때는 어떤 규제가 적용이 되는 거죠? 예, 보통 아파트나 집 살 때 자기 돈 다 가지고 구입하는 분 없으시죠? 네, 없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대부분 이 부동산을 살 때 받는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출받기 어렵게 만들어서 집 사기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제도가 크게 두 가지인데 아마 청취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LTV라는 제도가 있고 DTI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일단 LTV부터 말씀드리면, LTV는 Loan to Value Ratio입니다. 그러니까 론은 대출금이고 value는 주택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집의 가치에 대비해서 대출을 얼마까지 끌어낼 수 있느냐를 정하는 한도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살려면 주택 담보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 집을 담보로 잡고 그리고 주택을 대출받는 건데, 내가 살려는 집값에 대해서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국가가 정해놓는 겁니다. 네. 이게 울산 같은 경우에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을 때는 LTV가 70%까지 인정이 됐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짜리 집을 산다라고 하면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3억 5천만 원까지 빌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조정 지역에 포함되면요, 9억 이하의 집은 50%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5억짜리 집을 살 때 옛날에는 대출 3억 5천을 땡기고 나는 1억 5천만 마련하면 됐는데, 이제는 2억 5천까지만 대출을 받으니까 내가 1억을 더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사기가 어렵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집 한 채가 10억이 넘는 굉장히 비싼 아파트들도 많이 생겼어요. 네. 이런 곳들은 LTV가 30%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7억은 내 돈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대출은 3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집을 사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DTI입니다. 이거는 Debt to Income, 그러니까 빚 대비 인컴, 소득입니다. 이거를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소득에 비해서 빚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이 1년 동안 갚아야 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있겠죠. 그거를 그 사람의 1년간의 소득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보통 DTI가 낮으면 빚은 적고 소득은 많은 걸로 포함해서 빚 갚기 더 쉬운 사람이라고 보고요. DTI가 높으면 빚은 많고 소득은 적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출 갚기 어려운 걸로 판단을 하는 거죠. 원래 울산이 아무 규제도 안 받을 때는
DTI가 60%인데 조정 지역이면 50%로 한정됩니다. 네.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요. 예를 들어서 1년 소득이 4천만 원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DTI가 60%면 대출을 1년에 2,4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50%로 낮아지면 2천만 빌릴 수 있는 거니까 그만큼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겠죠. 대출을 좀 안 해주겠다. 그렇죠. 이제 효율적으로 해보겠다. 그렇죠.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 외에 다른 규제들도 있을까요? 예, 아파트를 처음에 새로 분양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집단 대출 형태든 어떤 형태든 중도금 대출을 받게 되죠. 네. 이것도 집을 한꺼번에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거에 대한 규제도 강화합니다. 보통 아파트마다 다르지만 처음 이제 아파트를 우리가 딱 계약을 청약을 해서 분양 계약을 할 때 최초에 내는 계약금 이거를 이제 뭐 건설사나 이런 곳보다 다르게 하지만 뭐 낮게 잡아주면 5%만 받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데 조정 대상이 되면 무조건 10%를 내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갖고 시작하는 실소유자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대출에 대한 보증도 한 세대당 한 건만 내주는 정도로 규제를 강화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좀 주택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서 주택을 이미 두 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집을 살려고 한다? 그러면 LTV가 0%입니다. 예. 아예 LTV 가 안 해주겠다. 그렇죠. 이거는 그 집값이 얼마가 됐든 간에 대출을 아예 못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집을 사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또 투기를 막는 게 목표니까 집을 한 채를 산다고 하더라도 주택 사는 사람이 실거주자, 그 집에서 진짜로 살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역시 주택담보대출을 안 내줍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규제를 하는 게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사들인 다음에 값을 막 올리는 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도 더 내게 하고요. 원래 양도소득세는 장기간 동안 보유를 하고 있으면 깎아주는 게 일반적인데 이것도 적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그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분양권을 사고 파는 거, 이른바 전매라고 그러죠. 네. 분양권 전매를 제한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부동산 시장에서 대부분 새 집을 선호하시잖아요. 예. 구축집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하시다 보니까 보통 새 아파트를 분양하면 그 분양권에 웃돈이나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면서 부동산 가격 전체를 끌어올리게 되는데 이걸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네. 이런 규제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규제들이 다 해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왜 해제가 된 걸까요? 왜냐하면 네. 아직 집값 자체는 그렇게 많이 내려간 것 같진 않거든요. 맞아요. 체감하기에는 그렇게 많이 내린 것 같지 않죠. 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지정했다 해제를 할 때도 기준이 있어요. 정량적인 기준이 있는데 주택 가격이 최근 6달 동안 1% 이상 떨어져야 되고요. 네. 미분양되는 주택 수가 전년의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늘어나야 보통 해제를 해줍니다. 중구랑 남구가 이 기준을 충족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 그 정도로 상황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도 해제가 된 이유는 다른 변수들을 봤어요. 일단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 주택 보급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급 자체가 많은 지역이니까 네. 이제 더 이상 수요가 늘더라도 공급에서 이걸 다 받아줄 수 있으니까 크게 오르지 않을 거라고 본 거죠. 예. 그다음에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도 전국 대비 울산이 좀 높은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추가 매수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부동산 과열될 가능성이 낮다고 본 거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최근 들어서 주택 거래 자체가 잘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감소했죠. 뭐 집 사겠다는 사람 없어졌다는 거는 시장 현장에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원래 거래량이 줄어들고 거래 절벽이 생기는 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다는 첫 번째 신호로 보통 얘기가 됩니다. 근데 울산이 그런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미리 해제를 결정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해제 결정이 내려진 지 이제 3주 좀 지났는데요. 네.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응하는 네. 분위기가 있나요? 아니요, 별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금리가 너무 비싸니까요. 네, 그 얘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 현상부터 보자면요. 집값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까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울산 아파트 값이 17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근데 그로부터 17주 연속 하락할 때 14주 전 시점에는 조정지역 해제라는 호재가 하나 들어갔는데 그러면 반등이 있으려나 했는데 효과가 없이 계속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당장 집값이 반등까지는 안 하더라도 하락폭이 떨어지는 효과라도 있어야 되는데 조정지역 해제 혜택을 받던 중구와 남구도 별 변화가 없어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셋째 주에 0.16%가 떨어졌고 그 다음 주에는 0.15% 하락했습니다.
계속 하락하면서 하락폭의 차이도 별로 없었고요. 남구는 오히려 집값이 더 빠졌습니다. 9월 셋째 주에는 0.2% 떨어졌는데 그 다음은 0.28%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규제 지역 해제가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울산 전체적으로 봐도요. 지난주에 울산 아파트 값이 전주 대비 0.24% 떨어졌는데 이게 숫자로 보면 0.2 이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게 2018년 12월 이후로 3년 9개월 만에 울산 집값의 하락폭이 가장 컸던 겁니다. 근데 2018년 12월에 어떤 시점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울산의 집값이 2015년경에 큰 상승이 한번 있었습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하락해서 거의 이제 저점까지 내려가던 시기가 바로 이 2018년 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수준까지 집값 하락폭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금리 때문에. 예, 그게 가장 큰 겁니다.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받아보신 분 아시겠지만 최근에 금리가 낮아도 7%, 많은 분들은 거의 8%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출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도 그 비싼 빚을 내기가 부담스러워서 집을 사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만약에 대출에 대한 부담이 내가 크더라도 이 집값이 오를 거야라고 내가 확신을 할 수 있다면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투자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경기 지금 울산 집값 계속 떨어지고 있고 경기 안 좋잖아요. 네. 전국 공통의 현상이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집값도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하니까 그 빚을 내가면서 집을 왜 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 자체가 중단되는 거래 절벽 현상이 울산에서도 아직 안 풀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집값이 한참 올라가던 2020년, 21년경에 집을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아무리 빚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산 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가격 밑으로는 내려서 팔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물을 걷어들이는 거죠. 반대로 사는 사람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파니까 생각하니까 계속 그냥 팔짱만 끼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절벽 현상이 울산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요, 뉴스를 전하는 입장에서 가끔씩 헷갈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 집을 마련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좀 더 떨어지는 게 이득인 거잖아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요. 네.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는 것이 너무나 걱정된다는 분위기의 뉴스들도 많이 저희가 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집값이 떨어지는 거를 바란다는 건지 네. 아니면 오르기를 기대한다는 건지 네.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예, 근데 사실 지금 우려하는 거는 그 성질이 조금 다른데 지금 우리가 이 금리나 뭐 아니면 부동산 침체를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2020년 그러니까 공적 자금이 원화되고 금리가 낮았던 시절에 갑자기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이때 시장에 따라 들어가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뭐 소위 패닉 바잉이란 말 정도가 나올 정도로 울산에서도 집 사는 바람이 굉장히 급증을 하면서 그때 이제 그 당시에는 대출 비율이 그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았으니까 빚을 내고 무리해서 집을 사고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대출 이자는 계속 높아지고 집값 뭐 높고 낮고를 떠나서 거래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분들이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집값이 뭐 대단히 오르기를 기대한다기보다는 이분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을 걱정하게 되는 거죠. 그분들이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전혀 그 아예- 탈출구가 마련되지 않는다. 이것 또한 예. 하나의 경제적 타격이 될 수 있다. 이 점이 걱정인 거군요. 그렇죠. 이게 이제 나중에 소위 말하는 투매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예. 이미 집을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요즘에는 변동금리로 많이 사니까 계속해서 집값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에 원금을 빼고도 이자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처음에는 어느 정도 버티더라도 계속해서 부담이 너무 커지면 아 이거 이자가 감당이 안 되니까 집을 팔겠다고 집을 내놓는 경우가 생기고 견디다 못해서 집을 내놓게 되면 이 집값은 굉장히 떨어진 값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집값 전체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내게 될 거고요. 그러면 빚을 내서 집을 샀던 예를 들어서 같은 아파트의 다른 집주인들에게도 이게 한꺼번에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리해서 빚을 낸 것 자체가 뭐 적절한 일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논외로 하고 이분들이 이제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문제 의식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고 정부 입장에서 이분들을 생각해서 금리를 안 올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미국이나 유럽연을 포함해서 대부분 다 금리를 크게 올리고 있으니까. 예, 지금 인플레이션도 걱정이 되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인플레이션을 막는 방법으로는 금리 외에는 대안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대부분 올해까지는
계속해서 금리가 오를 거라는 전망이 더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경기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 대상 지역이 아직 조건이 되지 않는데도 미리 해제를 해준 거는 이분들이 탈출할 만한 어떤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정책적인 목표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별 효과가 없었다. 그렇죠. 시장에서는 반응이 없고 오히려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어서 이게 참 정책이 원하는 대로 효과를 꼭 일으키는 건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단편적으로 뉴스를 보면 네. 그래서 떨어지길 바란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네. 이렇게만 느껴졌는데 그렇죠. 오늘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예. 탈출구를 어떤 식으로 마련해야 되고 그게 어떤 식으로 작용을 했고 못했고 그렇죠. 이런 부분까지 해석을 할 수가 있었네요. 예, 그러니까 집값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의사는 다 다르기 때문에 정책이 어느 쪽을 한쪽에만 맞춰서 움직일 수는 네. 없어요. 집값을 올리기만 할 수도 없고 떨어뜨리기만 그야말로 할 수도 없죠. 돈이 순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 상황이 못 됐다. 그렇죠. 꽉 막힌 거죠. 그리고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거는 집값이 오를 때도 천천히 올라야 되고요. 내릴 때도 천천히 내려야 경제 주체들이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자기가 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이제 코로나 시기에 2020년에 오를 때는 너무 빨리 올랐고 네. 지금은 급락을 걱정하는 시기니까 이렇게 급격한 상승이나 급격한 하락은 경제 주체들한테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으로서는 집값이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없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연착륙을 할 수 있게 정부가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이제 금리나 외부 상황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겠냐는 우려도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예. 자, 이렇게 울산의 부동산 뉴스를 둘러싸고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어떤 경제 상황을 유발하는지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유희정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